저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죠? 예정신고는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대상별로 틀린데, 이건 이제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부동산 등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토건부 얘기하는 거, 토지금, 주식을 뺀 나머지, 그죠?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4월 24일이면, 그죠?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나요? 4월 20일 오늘이면 날짜가, 그죠? 6월 30일까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정신고는 중간에 날짜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 모두 1월부터 12월 달까지 무조건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말일부터 해서 2개월이니까 끝나는 것도 말일에 끝나야 된다. 그죠? 무조건 그게 맞는 거죠. 자, 주식은 뭐 반기인데 굳이 주식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얘는 뭐 수업 목장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중개사가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볼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허가 전에 뭐 했대?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얘는 허가일, 이렇게 들려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5월 25일 날 잔금을 줬어요. 얘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떠나서 토지니까 예정신고를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원래는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5월 25일이 잔금 날짜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월 31일까지 하는 게 맞죠? 정상적으로. 근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잔금 당시 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다는 거야? 안 나 있다는 거야? 아직 안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얘가 잔금을 받고 세금 신고할 수도 있는데 했다가 만약에 얘가 이때 가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불허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세금 걷어봤자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다렸다가 뭐가 나면 허가가 나면 그 얘기죠.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불허가 나면 나는 안 받았으니까 니네끼리 원상회복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8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여기다 꽂히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죠.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얘도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 그죠? 왜?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허가구역인데 얘는 사실 중요한 게 허가구역이 아니면 둘 다 언제가 양도일이에요? 잔금 날짜예요. 둘 다 이날이죠, 원래는. 그죠? 근데 얘가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그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걸로 못 가는 거예요? 아직 허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허가 날까봐 기다리는 건데 여기는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나 있죠. 그럼 계약은 유효니까 그냥 얘는 원래대로 양도일이 속한 달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대충 읽고 허가 나오니까 어영부 나오니까 막 대충 하고 무조건 하나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얘는 틀릴 게 없죠. 그래서 허가구역 얘기는 좀 기억하시면 되고 확정신고는 항상 언제 하냐면 다음 연도입니다. 과세 기간이 속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제라고요? 다음 연도. 그렇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정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럼 얘는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예정신고를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이 정해진 기간은 이 두 달에 이제 오늘 팔았어요. 그러면 6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가산세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두 달 안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라고. 왜? 확정신고 안 했을 때만 나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요.
예정신고 안 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그죠? 자, 확정신고를 또 안 했어요. 내년 5월 달에. 그럼 여기다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됐는데 여기다 확정신고 안 했어요. 그럼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또 부과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이중으로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허가구역인데 아까 허가를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5월 25일날 장난날 6월 1일날 허가 넣었는데 6월 1일날 허가 난 게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5월 25일은 잔금 날짜고 6월 1일에 토지거래 허가가 난 게 아니라 뭐 같다고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고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한다 했죠.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얘가 2018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9년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났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자,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신고 2019년 3월 달이잖아요. 왜?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2019년 3월 31일 확정신고는 언제 할까요? 확정신고 2020년 5월달이죠. 그죠? 그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만약에 2019년 1월 달에 허가가 안 나고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니까 똑같이 2020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얘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했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자, 이때 그러면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세금은 안 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신고를 해야 된다. 왜? 손해봤다는 얘기는 지 얘기잖아. 자기 얘기잖아. 그대로 인정해주면 다 세금 안 내겠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작년도 나왔고 계속 나와요. 양도 차익이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고납부와 확정신고에 관한 기본 얘기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부담부증에 배웠잖아요. 부담부증이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부증이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얘가 10억짜리면 여기 저당권 3억 설정돼 있으면 얘는 뭘로 본다 했죠?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은 증여봐서 얘는 증여세 내고 얘는 양도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이때 얘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얘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증여세 신고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예요. 원래가. 자, 이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래 2개월이죠. 그 얘는 3개월이에요. 얘만 3개월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왜? 얘랑 맞춘 거죠. 같은 부동산인데 얘는 3개월, 얘는 국세인데 얘는 3개월, 얘는 2개월이니까 날짜가 안 맞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춘 거죠. 조심할 거는 또 이거를 이 3개월에 꽂혀가지고 다 3개월이래. 그럼 안 돼요. 다 몇 개월이야? 이거는 부동산이 2개월이에요. 얘만. 부담부 증여시 양도로 부른 채무부담부는 언제다? 이것만 3개월입니다. 그죠? 이거는 개정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조건만 3개월이다. 증여세하고 똑같이 같은 부동산이니까 둘 다 3개월이나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교재는 379페이지 보시면 379페이지. 거기 밑에 맨 밑에 있죠. 예정신고 의무자 그래가지고 그 양도한 거주자가 하는데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뭐는 해라?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서 380페이지 가면 그 예정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그 박스에 토건보기 원칙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외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부담부 증여 나오죠.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는 언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얘만 3개월. 이해가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됐죠? 나머지 볼 거 없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시냐면 뭐 가산제는 뭐 똑같은 거니까 취득세하고 그냥 보시면 되고 확정신고 383페이지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 예정신고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예정신고를 했어. 그럼 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게 돼 있죠.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사항 없으면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정신고 했어요. 돈 내고 끝났어. 그러면 내년 5월달에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정신고 했는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었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쇼. 이거 뭐 수업 시간 엄청 많이 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1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얘가 과표가 1억인데 얘가 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6에서 42% 이렇게 세금을 냈어요. 그죠? 자, 그리고 5월 달에 또 팔았어요. 부동산을. 근데 얘도 과표가 1억이에요. 근데 얘도 누진이에요. 똑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고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예정신고를 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세법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게 되면 그 2회차부터는 세금을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고 이걸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1월 달에 예정신고 했죠. 근데 5월 달에 얘가 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또 팔았어요. 그럼 5월 달에 신고는 어떻게 돼? 5월 달은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고 요 두 개 합해서 얼마? 2억 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6에서 42% 누진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요 앞에 된 거 있죠? 이중과세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따로따로 떼고 한꺼번에 하면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오겠어? 얘가 더 나와요. 왜? 누진되니까. 그러니까 동일 연도에 누진을 여러 번 팔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7월달에 또 팔았다. 그럼 걔도 누진이야. 그럼 세 개 다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 계산하고 앞에 된 세금 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신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그럼 얘는 뭐는 한 거예요? 예정신고를 한 거죠.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 시험 문제가 옳은 걸 고르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383페이지 확정신고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거기 3개 나오는데 뭐 작년 시험 날 1번만 보세요. 1번. 저는 뭐 원래 2, 3번은 별로 나오진 않는 거니까. 그게 지금 설명한 거죠. 당연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래라?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3번 확정신고 기간 나오죠. 밑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이고 예배 나오죠. 허가구역 얘기잖아. 그죠?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정산하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죠. 근데 가로 안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달까지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385페이지 가면 분납이 나옵니다. 분납. 언제 4월달이 다 갔네요. 그죠? 6월달이네, 좀 있으면. 공부 좀 이제 날 좀 선선할 때쯤에 하려고 맘잡고 하려고 했더니 더워져가지고 공부보다 날 더워져서 벌써 확 더워져가고 있어. 공부를 언제 하나? 그래서
나중에 짬나면 하는 거죠. 그죠? 짬나면. 자, 분납은 우리가 배우는 거 분납은 3개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얘들이 분납이 되죠. 오케이? 이런 분납은 이제 예를 들면 얘는 기준이 있어요. 얘는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기한 지나고 2개월이고요. 얘는요 250만 원 초과. 이거는 뭐 개정상이니까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되면 기한은 얼마? 기한 지나고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양도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예요. 그죠? 1000만 원 초과되면 기간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종부세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뭣도 알아야 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분납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다 보면 이렇게 얘가 500만 원 초과돼부터 분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기준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이하 초과 이렇게 두 개 나눠져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250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 이하일 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내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럼 500만 원 초과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기준이 1000만 원이니까 1000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으니까 얘는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면 2000 이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딱 보시면 분납이 여기 보면 이하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면 요 기준금액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 이하일 때는 기준이 500 초과부터 분납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종합부동산세는 250 초과 기준이니까 얘는 얼마?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번 얘기 이해가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2000 이하니까 1000 초과부터 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0 초과일 때는 무조건 이 초과할 때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에요.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최대치가 결국 뭐라는 겨? 50%까지만 된다는 거죠. 최대 금액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말은 기한 지나고 납부 기한이죠. 분납 기간. 요 기한 내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내가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금액은 이게 한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재산세가 1000만 원 이하로 하면 내가 최대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만 나중에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작년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문 하나로. 재산세, 종부세 비교하는 문제여가지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600만 원인 경우 얼마? 1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나왔어요. 100만 원. 그게 맞는 지문이죠. 왜? 600이면 어디야? 1000만 원 이하니까 500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 100만 원 분납할 수 있죠? 그게 정답으로 나왔었죠. 이게 은근 잘 나옵니다. 특히나 이 종부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원래 이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얘는 개정상이잖아요. 작년 500초가 2개월 했다. 올해부터 얼마나 바뀌었어? 250초가 6개월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 이유 불문하고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정상은 무조건 이유 불문입니다. 해서 거기 385페이지 분납 대상이 나오죠. 1번. 그죠? 그 보시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 원 초과. 자,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냐면 예정신고 시는 분납할 수 없고 확정신고 시만 분납할 수 있다. 땡. 틀렸어요. 둘 다 되는 거지. 만약에 확정만 분납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분납 못 한다는 얘기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둘 다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은 지나고 2개월 이내 하시면 되고요. 박스에 분납 가능성이 나오죠? 2000 이하면 1000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그러시면 되죠? 자,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 가면 거기 용어가 나와요.
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어요. 결정이란 말이 있고 뭐가 있다? 경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자, 결정, 경정 둘 다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결정도 하고 경정도 하고. 자, 근데 결정이란 말은 내 세금을 말 그대로 남양주 세무서에서 얼마라고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양도세 납부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서 뭐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근데 왜 세금을 걔가 결정을 하느냐? 내가 뭘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하니까 걔네들이 뭐를 해? 결정해서 부과합니다. 자, 경정의 뜻은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부과하는 거죠.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뭘 했으니까? 신고를 했으니까. 그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신고 내용이 잘못된 거지. 탈로나 오류가 생겼다. 그죠? 이런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 다시 고쳐서 부과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정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결정, 경정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결정은 신고를 안 하면 결정, 경정은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생기면 뭐 한다고요? 경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구분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결정령 했으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5년 전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세 다운계약서, 그죠? 자, 그러면 걸리면 결정한다 그래요? 경정한다 그래요?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걸렸어. 그럼 결정해, 경정해?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는 다운계약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뭐 한다고 그래? 경정한다고 그랬죠. 경정. 자, 경정을 했어요. 세무서에서. 근데 경정하니까 세무서에서 보니까 5천만 원이야, 세금이. 얘가 낼게, 내가. 오늘 간만에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저녁에 별 보고 집에 갔더니, 뭐가 나왔어? 너 5년 전에 세금 신고 안 한 거 5천만 원 걸려서 내 하고 5천만 원 영수증 딱 나왔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아무리 내가 낼 거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보면 충격받잖아.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도망을 가든가 돈을 준비하든가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그냥 바로는 안 해요. 알려줘. 뭐라고? 야, 너 5년 전에 다운 쓴 거 걸렸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알려줬죠? 그리고 세금 걷어야죠? 알려줘서 빨리 걷어야 천천히 걷어야 돼. 아, 그렇죠. 너무 늦게 걷으면 얘 필리핀 가 있죠. 그래서 빨리 걷어야 돼. 빨리 걷어. 필리핀 안 가거든요. 지진 나가지고. 그죠? 빨리 언제 걷어? 30일 이내 징수해요. 얘는 그러니까 결정 경정을 한 경우 추가세액이 있으면 뭐 한다? 30일 안에 징수한다. 알린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아까처럼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하신 다음에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죠. 걔도 걷어야 되잖아. 걔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래요. 국세징수법. 그죠? 그러니까 결정, 경정, 그럼 며칠 안에 걷고 30일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시고 돈을 안 내거나 적게 낸 건 국세징수법. 그러니까 징수법이 나오면 결정, 경정, 추가세액 징수는 30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하면 돼요? 원칙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86페이지 4번에 1번에 결정 나오죠. 용어정의. 그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해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해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았대. 그럼 뭐 한다고요? 결정 그래야 되는 거고. 경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 예정신고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정한다 그러는 거지. 결정, 경정. 차이점 보시면 되고. 네.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뚝 넘어가서 세액 징수를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6번에 양도세 징수와 환급이라고 돼 있죠? 391페이지. 자, 양걸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 소득세액을 뭐라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예정신고 똑같고, 그죠? 근데 양가로 2번에
납세지 세무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표세액을 결정 또는 뭐라고요? 경정한 경우에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얘가 결정 경정해가지고 얘가 세금이 원래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초과된 거 징수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언제 간다고요?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네, 30일. 결론 결정 경정은 30일. 그렇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심되고. 자, 왼쪽에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3번에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390페이지. 그죠? 390페이지 3번. 그 옆에 바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건물을 뭐 했어? 신축했어요. 신축을 하고 얘를 팔았어요. 몇 년 안에? 5년 이내. 이게죠. 그러니까 얘가 건물을 신축해서 5년 안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계산해야 되죠? 근데 얘가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 뭐 한다 했죠? 추계 결정한다 했죠? 그 추계 결정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 감, 환, 기잖아요. 근데 얘가 그 중에서 환산가액을 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추계 결정해가지고 양도세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만. 그럼 얘가 만약에 환산가액 결정해서 양도세 결정했죠? 그러면 얼마인지 그 양도세 결정세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환산가액의 5%를 이 결정세액에 더한다. 추가로. 그 뜻입니다. 만약에 얘가 1억이었다. 환산가액이. 그러면 500만 원을 그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해서 추가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언제라고요? 신축해서 5년 이내 파는데 얘가 뭘 적용한다고요?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그 환산 결정세액에 환산가액이 몇 프로? 5%를 더한다. 야, 이게 작년 시험에 틀리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요거를 환산가액 그러지 않고 산출세액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작년 개정상이에요. 작년 개정상. 그 작년 개정상이라 제가 프린트해서 써가지고 나눠줬어요. 읽어보고라고.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처음이라 이거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 문제 하나 틀린 거잖아요. 개정상은 무조건 정수 영순이라니까. 근데 희한하죠. 왜 그것도 안 보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눠줬는데 어디다 넣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얘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뭘 뭐예요? 개정상이지. 그죠? 작년 개정상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97조 1항 1호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뭐라고요? 환산가액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뭐라고요?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환산가액. 그죠? 그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됐죠? 넘어가시고 392페이지에 가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부가세.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가 1억 나왔어요. 내가 낼 돈이 1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양도세가 1억이 나오면 세금 1억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죠? 여기다 뭐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시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X예요, X.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앞에서 배웠지만 이 부가세가 덧붙여 되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 부가세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는 2개밖에 없어요. 뭐 농특세하고 이것만 부가세라고 그래요. 뭐 교육세도 있는데 우리는 안 배워요. 그 2개만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2개만 배우니까 여기서 부가세 그럼 이 2개가 부가세인 거거든요. 그 얘는 부가세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돈은 내요. 양도세 1억이 되면 그게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를. 근데 얘는 부가세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얘도 독립세예요.
그냥 부가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득세 뛸 때 3.3% 뛰거든요. 3.3%. 왜 3.3%냐면 소득세가 3%고 그거의 10% 0.3%가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뛰는 거예요. 얘 이름이 왜 지방소득세냐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그 소득세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추가로 10%를 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뭐라는 거야. 그 금액의 10% 뭘 내요?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뭘 받았어? 감면 받았어요. 1억을 감면 받았어. 그 세금을 깎아준 거죠? 세금 1억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세금은 안 내, 1억은.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20%는 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부가세죠. 결론 양도세는 납부세긴 부가세가 없고 어디만? 감면의 경우만 감면세액의 농특세 20%.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는 거야.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때 내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도 원키가 틀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목의 부가세가 뭐가 있어요? 얘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득세 부가세 뭐부터요? 농특세 몇 프로? 10%. 그죠?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붙죠. 그죠? 등록세는요. 얘도 지방교육세 얼마? 20%. 이 부가세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산세도 뭐부터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 20%.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는 얘도 농특세 20%죠. 근데 얘는 뭘 기억하셔야 돼? 얘는 감면세입니다. 감면세. 나머지는 납부세에 붙는 거예요. 얘는 감면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있죠. 요 세 개는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에 다 뭘 내야 돼? 농특세 20%를 내야 돼요. 추가로. 그 세금은 깎아줘도 무조건 부가세 내라는 얘기지. 그죠?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외웠어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농특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이렇게 했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뭘까요? 재산세가 정답이에요.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없는 조세는 재산세예요. 얘 농특세 있고 등록세도 감면받으면 농특세 내고 양도세도 감면에 농특세 얘 농특세.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 방향으로 외웠는데 이걸 외운 사람 중에서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못 푸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외웠는데 못 푸는 사람 있다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똑같은 게. 다음 중 지방교육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죠. 지방교육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 뭐예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나를 오지선다행이 하나 모질라잖아. 3개. 그러면 뭐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쓰는데 보통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하나 더 나오는 게 자동차세가 많이 나와요. 다 정답은 아니겠지. 걔는 그 자동차니까. 그죠? 자동차세 내시면 지방교육세 30%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 받으시면 13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재산세 10만 원이에요. 자동차세 10만 원. 그 3만 원 30%가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세 낼 때마다 그 해당 금액의 30%씩 뭘 내는 거예요. 추가로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지. 지방교육세 여기저기 막 붙어요. 막 주민세 같은 거 붙을 때 막 보면 고지서에 보면 막 밑에 슬쩍 보면 지방교육세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여기저기.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물론 이게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 실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실력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점수가 올라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실력은 안 올라가요. 근데 이론이 탄탄히 돼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적이 쫙쫙 올라가요. 문제풀이 시작하면. 근데 여전히 문제풀이 했는데도 점수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자꾸 틀리게 돼.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392페이지 7번에 양도세, 부가세, 지방소득세가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세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농특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세. 언제? 감면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10절에 국외자산 나오죠? 걸어보겠습니다. 국외자산. 책 다 뗐네요, 벌써. 그죠? 자, 국외자산 양도는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얘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주자. 자, 거주자란 뭘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기간 중 며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비거주는 그게 아닌 자. 이게 우리 세법에 말하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입니다. 그죠? 이때 거주자는 특징이 뭐냐면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 거주자 맞죠? 그럼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거나 외국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한국에다 세금을 또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시내 나라에서 물건 판 건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면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얘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토지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얘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토지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근데 뭐라고 나와? 얘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토지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 걔는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틀린 걸 골라라 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거주자 기준이 뭐예요?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두면 거주자죠. 자, 그럼 내가 주소만 있으면 무조건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한국에다 세금을 내려면 얘가 계속해서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소가 생긴 지 몇 년이 안 지났어. 5년이 안 지났으면 외국에 있는 걸 팔아도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이게 거주자라는 기준이 국내 주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5년이 뭐예요? 몇십 년 됐잖아요, 주소 생긴 지. 그럼 얘는 뭘 말하느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미치코가 시내 벚꽃놀이 왔다가 그 벚꽃놀이 밑에서 삼돌이가 사진 찍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둘이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뭐가 생겨? 애 아니에요. 애 생긴다 하지 마세요. 애 생긴다 가는 데만 애가 생긴다. 왜 뭐 결혼하면 애가 생기나? 그죠? 주소가 생겨, 주소가. 그럼 걔는 뭘로 바뀐 거야? 거주자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얘가 거주자가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삼돌이가 백수야, 백수. 폰만 잡고 놀러 다니는 거야. 폰만 잡고. 그죠? 근데 얘가 다행히 미치코가 오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아버지가 동경에 빌딩 하나 줬어요. 그래서 혹시 가서 돈 없으면 비상금으로 이거 팔아 쓰라고. 가지고 얘가 살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1년 만에 그 동경 빌딩을 팔았어요. 그럼 얘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거주자는 맞지만 몇 년이 안 지났어. 그렇죠. 얘가 1년밖에 안 되면 이거를 세금 내라고 설명하면 걔가 한국말 아냐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야 사랑해 자자 이 말밖에 모르는 애한테 이거 31호 9로 그냥 설명하면 안 되죠. 최소 몇 년은 지나야지. 5년은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1년 됐는데도 또 혹시 알아요? 첫사랑 사사키가 와가지고 자기야 가자 꼬셔가지고 다시 일본을 갈 수도 있고,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찜질방 가서 양머리도 하고, 그죠? 계란 깨먹을 때 남편 맞박에다가 계란도 깨고 식혜도 먹어가면서 그 정도 돼야지. 그래야 한국화 되는 거죠.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돼? 5년. 최소 5년 이상.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국내 주소가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틀리고 5년 이상. 그죠? 그랬을 때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 기준은 주소가 있으면 안 되고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5년 이상. 해서 그게 392페이지 2번에 납세 의무자 나오죠. 밑에. 그죠? 맨 밑에. 거기 뭐라고 됐어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그런 결론은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대상 같은 거 나오는 거 볼 거 없고요. 똑같고
양도 차익이라고 돼 있죠. 3번에 밑에. 그죠? 자, 외국 걸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외국 국외자산 팔면 당연히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가죠. 외국 걸 팔았을 때도. 자,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뒤쪽 넘어가면 시가가 나와요. 시가. 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는데 그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 자산의 소재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그 예배라는 거죠. 이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국외자산 양도시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고요. 무조건 뭐가 원칙이야? 실거래가가 원칙. 있으면 그걸로 가고 없으면 요 시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키워볼 거고요. 오른쪽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얘가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어요. 그럼 한국에다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세금 계산이 이렇게 하잖아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 경비를 빼면 얘가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외국에서 물건을 팔았을 거 아니야? 사고 팔았어요. 그럼 만약 미국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았다. 그럼 얘가 달러로 사고 팔았을 거 아니야? 그죠? 달러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양도세계랑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환율을 곱해줘야죠. 환율. 그죠? 이때 환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다? 언제적 환율을 곱해주냐.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얘는 보세요.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수령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양도가액. 그렇죠. 양도가액 지출하는 거죠. 내가 집을 10억에 팔았는데 10억을 받고 팔았는데 10억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양도가액이니까 내가 주는 거야. 지출하는 거죠. 내가 집을 10억을 받고 팔았는데 10억도 걔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둘이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가. 양도가액은 내가 양도한 금액은 내가 파는 금액이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받아야죠. 얘는 뭐를 해? 내가 수령을 해야 되죠. 필요 경비는 지출해요? 수령해요? 지출하지. 지출. 끝났네 그러면. 그죠? 그럼 언제 거? 수령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하고 필요 경비는 지출이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최근 시험에도 이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셔갖고 여기 외화 환산 시 필요 경비는 지출일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요금 헷갈리니까 안 되면 하나는 수령이고 하나는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필요 경비는 지출이잖아. 당연히 경비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도가액마다 수령한다. 그래서 거기 395페이지 3번에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이라고 돼 있죠. 거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그 다음 뭐라고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기본공제 있죠. 아까 제가 외국 자산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고 뭐만 해준다? 기본공제만 해줍니다. 그냥 이거는요 내용을 외울 필요 없고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국외자산 양도시 뭐는 안 돼? 장기보유는 안 되고 뭐만 된다? 기본공제만 된다. 요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 미등기 중과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등기 미국 거서 물건을 팔았어. 근데 미등기 중과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미등기는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외국이 등기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중과세가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얘네들은 국외자산은 비례세율이 없어요. 다 뭘로 가? 누진세로 가요. 그냥 누진세로 6에서 42% 그렇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뭐 주식은 예외가 있지만 주식은 신경 쓰고 부동산은 다보다 뭐 없어? 비례세율 없고 뭘로 간다? 누진세로 가고 중과세 미등기 중과세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있죠.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미국 거 팔았어요. 그러면 미국에다가도 세금을 내겠죠. 걔도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또 내야 되죠. 그럼 이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외국에서 낸 세금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공제 줍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 6번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내가 세금 낸 게 있어요. 그럼 저기 세금 다 계산했죠. 여기서. 그 나온 거기서 빼주는 거죠. 아니면 뭐요?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는 방법.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96페이지 6번에 1번 보세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그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시험에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경비 산입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외자산 양도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한 거 정도만 잘 보시면 뭐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뭐 준용교정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시간 좀 남았는데 일찍 끝나겠습니다. 끝내시고. 그죠? 이제 5월달이네요. 5월달.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숨어서 열심히 하시겠죠. 숨어서. 근데 얼굴 봐서는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막 갈수록 피니까. 그죠?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마스크 뭐죠? 야, 너 피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언니 나 그 LED 마스크 있잖아. 그거 있어. 그랬더니 야, 그거 자 효과 있니? 이 효과 있어. 막 그 얘기하고 앉았다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막 나는 안 된대. 왜? 나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어지간해서 안 된대. 그러니까 언니 그 좀 오래 하면 돼요. 막 이러고 있다.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피부 고와진 게 문제예요. 공부하는데 피부가 고와지면 안 되죠. 그죠? 열심히 하시고, 그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